쉬운 문장으로 갑시다. 내가 칠판을 때렸습니다. 내가 칠판을 때렸죠. 아이들에게 문장을 냅니다. 자, 지금부터 다음에 우리말을 영작해라. 나는 칠판을 때렸다. 그럼 아이들은 뭐하고 앉아있습니까? 문법적으로 이 형태를 갖다 들이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때렸으니까 이건 동사인데 분명히 맞는 대상이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의 타동사야. 그렇다면 주어가 뭘까? 아이고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이건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영어에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은 영어 문장의 대표적인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문장의 오형식 중에 하나다. 웃기지도 말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영작을 하고 영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순서를 생각해 볼 때 아까의 그 영어 어순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맨 먼저 하게 되는 상황의 언어의 순서를 살펴보면 단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을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애들도 5살이면 한글을 시작합니다. 뭐 웅진이 됐든 뭐 신기한 한글 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아이들이 한글을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7살 정도가 되면 애들이 웬만한 문장을 글로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외국에 있는 애들도 똑같습니다. 걔네들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뭐 대학교에서부터 다 애들 다 살펴보고 심지어는 프리스쿨까지 가가지고 애들 공부하는 걸 다 살펴봐도 아이들이 거의 똑같이 5살이면 뭘 시작을 해요? 단어를 쓰고 7살이면 문장을 쓰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이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문법을 가르칠 것이냐? 당연히 안 가르치겠죠. 이 영어의 어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영어에서 글이 쓰여지는 순서는 어순이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미지가 흘러가는 순서와 똑같다는 거예요. 영상이 흘러가는 순서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수업을 받고 있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흘러가고 있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영어의 어순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칠판을 때렸다를 영작을 해라 그러면 주어 동사 타동사 목적어를 찾지 말고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만 말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hit 맨 마지막에 가서 the board가 되겠죠. 내가 학교 간다를 영어로 해봐라 그러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학교가 저기 있으니까 가겠죠. 그렇죠? 시간의 순서가 이미지가 흘러가는 순서가 학교 가는 상황을 연상을 해보면 학교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는 겁니다. 고 하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학교까지 간 거죠. 맞죠? 시간의 흐름의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 영상이 흘러가는 순서가 그 영어의 뭐야? 어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녀를 보았다를 영작해라 그러면 지각동사 찾지 말고 아무 필요 없이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내 눈빛이 쭉 날아가서 저기 가서 맞았겠죠.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돼? 과거형을 안다면 I saw her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 애들은 I see her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영어에서 글이 쓰여지는 어순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미지가 흘러가는 순서 다시 말해 이미지가 스트리밍하는 순서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어가 이미지 스트리밍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영어를 이미지 스트리밍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영어를 시작하는 초급 단계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가능하다. 단 이미지 스트리밍이라는 방법은 아이들이 이 방법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게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체득을 하죠. 머릿속으로 어떤 영어를 무조건 외워라. 어느 영어학원을 갔더니 징그럽게도 아직까지도 너무나 징그럽게 그놈의 어떤 책을 봤더니 탐과 제이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아직도 학생이고 아직도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학교를 몇십 년을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May I help you 가면서 막 연습을 해. May I help you가 뭐야? 뭐 도와주고 어쩌고 다 알아요. 그런데 May I help you가 왜 그 순서로 쓰이는지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 영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대학 노트 한 10권 들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말을 다 한번 글로 써보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말을 생각나는 대로 다 써보세요. 쓴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못 쓰죠. 10년이 걸려도 아마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황당한 게 영어 통으로 외워야 돼. 통문장 영어 해가지고. 영어를 통째로 다 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어의 어순이 왜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외우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영작을 해라 그러면 애들이 하고 앉아있는 게 조동사 목적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으로 학습한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순서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미지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그걸 뭘로 해요? 말로 하고 글로 씁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개념은 창의적 개념의 스피킹이 되는 거죠. 회화라는 개념의 스피킹이 아니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미지 스트링이라는 학습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건 영어의 기본 오순을, 기본 문장을 이해하게 하는데 너무나 좋은 방법이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긴 문장을 죽었다 깨라도 못 만들겠더라. 문장이 너무 짧더라. 길어봐야 한 4단어 이내에서 끝나버리더라. 4단어 이내에서 끝내는 문장을 가지고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나 해결을 하겠냐?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중간이 늘어나고, 그렇죠? 영어는 뒤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 나는 학교에 간다. 문장을 늘려볼까요? 나는 아침에 학교에 간다. 그렇죠? 나는 학교에 간다. 아침에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중간이 늘어나죠? 나는 아침에 친구와 학교에 간다. 다 중간이 늘어나. 나는 아침에 밥을 먹고 친구와 손을 잡고 학교에 간다. 전부 다 어디가 늘어나요? 중간이 늘어나죠. 근데 조선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나는 사랑하는 엄마와 맛있게 아침밥을 먹고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해가면서 학교에 안 간다 그러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조선말은 어디까지 들으려는 거야? 끝까지 들으려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영어가 어디가 늘어나? 뒤가 늘어나. 요즘에 그 TV를 보시면 미국에서 경선한다고 지금 난리들이죠. 뭐 오바마냐 뭐 힐러리냐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힐러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쁘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만 보지 마시고 오늘 가도 아마 방송에 나올 것 같습니다. 뉴스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개만 다시 보세요. 대선 후보가 앞에 나와가지고 경선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하면 중간에 박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영어에서는 문장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박수가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미 말이 끝나고 뒤에 뭐가 붙어? 부가적인 것들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미국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경선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박수가 나오는 시점이 문장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 중간에서 박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 단지 안 한 단지를 알잖아. 좋단지 나쁘단지를 안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가 뒤가 늘어나는 것은 지 마음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규칙화되어 있더라. 규칙화되어 있더라. 이 뒤가 확장되는 원리를 보면 크게 나누면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 문장 뒤에 명사가 붙어서 확정을 하거나 동사가 붙어서 뒤에 문장이 늘어나거나 또는 또 하나의 문장이 또 붙거나, 이 형태들이더라.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원래 있던 한 덩어리고 뒤에 뭔가가 또 붙는 거지 얘하고 얘는 한 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뭔가 붙여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결시켜줄 수 있는 뭔가 끈이 필요하잖아요. 연결시켜줄 수 있는 뭔가 접착제가 필요해. 그래서 당연히 오게 돼 있는데, 뭐가 연결을 해주는 뭔가가 오게 돼 있는데,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게, 경우에 따라 너무 많은 게 오면 짜증났겠죠. 그런데 딱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 전치사가 오게 돼 있다. 이거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라? 전명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잖아요. 그쵸? In the school, at the playground, on the board, in my hand. 전부 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전명구란 말이에요.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책을, 소설책이 됐든 리딩책이 됐든 어떤 책이 갔든 다 갖다 들이다 대놓고 한번 보세요. 영어에서 문장이 뒤가 확장되는 형태에 최소 60에서 70%는 전명구에 의한 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사가 붙는 경우는 앞에 to가 붙어가지고 부정사의 형용사나 부사적 용법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는 to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의 형태가 변화를 해서 분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문장이 붙는다는 것은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관계사가 오겠죠. 그래서 관계사가 와서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의 건 수식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영어에서 뒤가 확장되는 형태를 보면 이러한 형태들로 하나로 늘어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했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 중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전치사 교육이더라. 심지어 시중에 서점에 나가보시면 영어에서 전치사가 끝나면 영어의 50%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조금은 과장이지만 거짓말은 아닙니다. 전치사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 전치사라는 것은 마치 이거와 같다라는 얘기죠. 이 보드마커가 있습니다. 제가 보드마커를 옆에서 볼 때와 밑에서 볼 때와 위에서 밑에를 볼 때는 각각의 모양이 다 틀리죠. 45도로 각도로 볼 때도 모양이 틀립니다.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는 쓰임과 용도에 따라서 그 뜻이 무한하게 변화할 수 있더라.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 사전에서 전치사 on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쓰고 있는 영어 사전이 민중서림에서 나온 에센스 영어 사전이 좀 두꺼운 거 있죠. 빨간 거. 그쵸? 그 책을 제가 on을 찾아봤더니 3페이지에 걸쳐서 on의 뜻이 무려 12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on의 뜻은 뭐다? 무엇? 위에다. 수업 중에도 이렇게 가르쳐요. 펜이 있어. 어디 있어? 책상 위에 있어. 따라서 해보자. A pen on the desk가 되는 거죠. 선생님 손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 On the hand. 그래서 on은 무엇 위에입니다. 맞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간단했던 단어가 문장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를 들어 벽에 시계가 있다 영어로 해보세요. 뭐라 그래? There is a clock on the wall. 그런다. 벽에 붙어있는 거지 무엇 위에는 아니에요. 대충 넘어갔어 그냥. 천장에 파리가 한 마리 붙어있어. 영어로 해보자. There is a fly.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On the ceiling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천정이 위에 있어요? 천정이 밑에 붙어있어요? 천정에 밑에 붙어있죠. 그런데 왜 오늘 쓰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중학교, 예비중학교 애들이 공부하는 책에 보면 바이 플러스 교통수단이 나오잖아요. 바이 택시, 바이 버스, 바이 에어플레인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런데 꼭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 다 바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만 on이 들어가. on foot. 걸어서. 직역해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발 위에 지. 그쵸? 발 위에 지. 이거 걸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영어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무엇 위에라고 1대1 대응 방식으로 오는 무엇 위에 to 어디로 at 어디에 in 무엇 안에 with 무엇과 함께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놓고 그렇게 쓰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딱 한마디로 해결해 버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수거다. 수거다. 선생님, 영어에는 수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수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고 나서 나머지는 다 뭐다? 수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법책을 들여다보시면 가장 그 대표적인 한국 영문법이 잘못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성문 기본 영어 제1장을 펴면 부정사가 나오고 제2장을 펴면 동명사가 나오는데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글의 법칙을 배우는 거잖아요. 영문법을 배우니까 영어라는 글의 법칙을 배워서 그 법칙대로 뭔가가 돼야 되는데 동명사편을 들어가면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는 게 50%는 동명사의 용법을 설명하고 있고 뒤에 50%는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can't help ing, on ing가 쭉 나오죠. 그쵸? 관용적인 표현 아닙니다. 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솔로몬역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자 선생님 한번 보자. 손이 지금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지. 이번에는 붙어있죠. 그쵸? 붙어있는 건 다 on으로 연결하는 거야. 라고 on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뉘앙스를 가르쳤더라면 파리가 천장에 붙어있든 시계가 벽에 붙어있든 다 뭐예요? 이거는 on이에요. 이게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뉘앙스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붙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on foo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예비중학 애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문제 낼게 맞춰봐. 옷을 입다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자요 대답해봐. put on이요. 아 잘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문제 모자를 쓰다는 아는 사람 안 배웠대. 신발을 신다는 아예 안 배웠다니까요. 장갑을 끼다는 아 선생님 가르쳐주다고 자꾸 물어봐요. 내 몸에 다 붙이니까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on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뉘앙스라는 거다. 우리는 이런 뉘앙스를 가르쳐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어느 학원을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선생님이 이거 수업 중에 제가 해주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다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수업 중에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팁으로 야 선생님 얘기 들어봐. 이건 이런 거거든? 몰랐지? 쉽지? 아 우리 쌤 대단하다. 하고 지나간 것까지도 그동안 못했다면 영어 선생님 자질이 없는 거죠. 수업 중에 그렇게 팁으로 던져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공부했고 영어 선생님들 중에 영문학을 공부했다면 프리포지션 타임에 전부 다 뉘앙스는 다 배우셨습니다. 정상적인 학교를 갔다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수업 중에 팁으로 던져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황은 뭐야? 아이들한테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상황에 맞게 내가 영어로 토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교육이지 수업 중에 자기만 잘 아는 것처럼 툭툭 던져주는 것은 무책임한 거라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영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합 정리를 해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적인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뭘로? 이미지 스트리밍 개념으로 아이들이 영어의 어순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 지금까지 영어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은 무언가를 외우게 하고 외웠는지 확인을 하고 했던 것들이지만 솔로몬 영어에서 진행되는 영어는 영어를 스스로 만들어서 말하게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말로 하면 스피킹이고 글로 하면 라이팅일 뿐입니다. 영어에서 문장이 확장되는 개념에 있어서는 전치사의 뉘앙스를 알고 스스로 상황에 맞게 뭐를 만들어내? 영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확장되어 있는 문장을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님들하고 상담도 하셔야 되고 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있고 나무 밑에 꼬마아이가 이렇게 하나 서 있습니다. 머리 위에다는 사과를 하나 딱 얹어놓고 있죠. 자기 아버지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활을 들고 저 사과를 맞추겠다고 하고 앉아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너 사과 못 맞추면 내가 쏴 죽인다 그러고 활을 들고 이 사람을 겨누고 있는 윌리엄 텔 얘기 중에 가장 긴박한 상황의 얘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영작해라 그러면 아예 못하니까 1번과 2번 두 개의 문장 중에 맞는 문장을 골라라. 첫 번째 문장은 His father is shooting 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t the apple이라고 써온답니다. 2번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 다 똑같은데 His father is shooting 똑같은데 at이 아니라 to the apple이라고 써놔요. 일반적인 영어를 배운 아이들은 60에서 70%가 넘는 아이들이 답을 뭐라고 써? to를 답이라고 쓴단 말이죠. 왜? 단어를 외울 때 to는 어디 로라고 외웠고 s는 어디 에라고 외웠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답이 뭐야? to the apple이 답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안 던질게요. 펜을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펜이 일로 이동했겠죠? 이거 당연히 뭡니까? to죠? 그렇죠? to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고개를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니 더 많이. 이번에는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선생님이 오른쪽 콧구멍을 내가 맞추고 말겠다라고 딱 던집니다. 이번에도 펜이 이동을 했죠? 똑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까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상황이.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애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정답이라고 골랐던 2번 문제처럼 to를 쓴다라면 화살이 나무에 맞든 사과에 정확하게 맞든 자기 아들이 맞고 죽든 이쪽으로만 쏘면 뭐가 돼? 이건 to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입니까? 아니죠.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한테 뼈다귀를 던져줘. 야 먹어 하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 문장을 읽을 때 만약에 to the dog이라고 문장이 되어 있었다면 야 먹어 하고 던져줄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at the dog이라고 문장이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아 걔한테 던졌구나가 아니라 너 이놈 강아지 새끼 너 이거 뼈새끼 한번 먹고 죽어하고 정확히 걔 머리를 노리고 딱 던진 게 틀림없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치사가 뉘앙스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의미. 아이들이 쓰는 저희 교재들 중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우리 교재 검토해 보실 때는 그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와요.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태양하고 바람하고 둘이서 시합을 해. 무슨 시합을 해? 야, 이 사람 아주 덥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나그네 옷을 벗길 거냐? 또는 바람으로 아주 춥게 해가지고 나그네 옷을 다 벗길 거냐? 이소부하죠? 이 상황을 보자. 영작을 해라. 얘들이 영작을 하는데 가장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표준적으로 하는 영작은 어떻게 나오냐면 The wind is blowing on the man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맞는 문장이죠? 자, 어려운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기껏해 blow 정도? blow도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쉬운 단어죠?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한 애들이 이 문장을 죽었다 깨나도 못 쓰더란 말이에요.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수거 중에 blow 누구에게 바람이 불다 바로 열고 사람 blow 누구에게 바람이 불다 바로 열고 사람 새카맣게 써가면서 수거를 외운 애들만 쓰는 문장입니다. 솔로몬 영어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영작을 해가지고 오냐면 The wind is blowing at the man이라고 써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보죠. 야 너는 왜 답을 at이라고 생각하냐? 선생님 똑바로 보세요. 태양하고 바람하고 시합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럼 바람이 일로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다니까. 그런데 시합인데 바람이 대충 불었겠어. 이 남자를 딱 노리고 불었겠어요. 지금 시합인데 딱 노리고 불었겠지. 그러니까 애시죠?
그 어떤 원어민을 자꾸 물어봐도 이 상황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 인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더라. 아, 얘가 이 상황에 이 의도로 이렇게 표현했다면 영어에서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한국에서 공부한 애들은 블로우문을 수거로 외웠기 때문에 이걸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거든요. The wind is blowing까지 기본 문장 다 끝나고 전치사 플러스 뭘로? 명사로 확장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여기 있다가 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이미지가 흘러가는 순서가,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가 여기 있던 the wind가 이쪽으로 is blowing 했단 말이에요. 기본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떤 상황이야? 바로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아이들은 확장을 하는데 뭐라고 써? 애시라고 써. 어머님들 모시고 학부모 세미나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머니가 끝나고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참 좋은 얘기 같은데요. 근데 학교 시험에는 답이 온이라고 나오는데요. 애시라고 쓰면 틀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998년도 수능시험에 나왔던, 아니 98년도는 89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이게 한번 난리 났던 문제죠. 아,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그때는 고등학교에서 수능 전에 전국 연합 모의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가 나왔어. 답이 괄호 넣기가 나왔어. 비슷한 문장에. 그때 이제 1, 2, 3, 4로 나왔던 게 뭐냐면 뭐 at, on, in, with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때 at이라고 쓴 애들을 틀린다 오답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거 소송 붙어가지고 다 맞는 문제로 다시 수정을 했고 그 이후에 학교 교과 과정에서 on과 at 중에 골라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들이 뭐야? 이 앞에 뭔가 하고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석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외우게 하고 중학교에서는 20개 외워? 고등학교 갔으니까 40개 외워야지? 그거 다 외워도 우리나라에서 학교 다니는 데는 지장이 있어 없어? 학교 시험 점수는 잘 나오죠. 그것만 죽어라고 외우면 애들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영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몰지각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말은 참 좋은 말 같아요. 한국말은. 왜요? 그랬더니 표현이 다양하고 의미가 참 깊어요. 표현이 다양해요. 맞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영어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언어가 재미가 없어요. 아니거든요. 영어 굉장히 의미 풍부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 몰라서 그렇지. 이런 개념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로 영어에서의 확장 개념에 있어서 전치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머님들 모시고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까지 등장하는 영어 수거 중에 전치사 on이 들어가는 수거가 무려 189개입니다. 어머니. 실제 189개거든요. 전치사 on만 해서 기본 전치사 22개에다 확장까지 하면 32개의 전치사가 고3 교과과정까지 나오게 되는데 전치사 on이 들어가는 수거만 189개야. 어머님 지금부터 5초 안에 하나도 외우지 않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 또 이거지 야바이 아니야?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온 같은 경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어머님 손이 떨어져 있죠. 이번에는 붙어있죠. 붙어있는 걸 뭘로 연결해? on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않고 있어. 그럼 엄마들이 머리가 좋은 엄마들은 2.5초, 머리가 안 좋은 엄마들은 5초 있다가 아! 그러고 앉아있어. 영어에서 우리는 이런 확장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목소리도 좋고 왜 콧방울을 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사랑해요. 아, 누가 들어도 사랑하잖아. 이번에는 똑같은 사랑한다는 말 하는데 왜 인간아 사랑한다 인간. 아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이런 뉘앙스를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왜?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언어 환경과 우리의 문화 환경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뉘앙스를 알아야 확장이 가능하고 영어에서 전치사를 해결한다는 건 엄청난 게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수거 개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100%는 아니어도 8, 90% 이상의 수거의 뜻을 내가 의미를 알고 유추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솔로몬 랭귀지 스쿨의 가장 큰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론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쉬워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방향이 좋고 아무리 이상적이더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없는 거는 썩어있는 영어입니다. 썩어있는 영어죠. 신기한 거는 대학 교수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이 만드시는 책들이 현장에서는 안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 랭귀지 스쿨의 가장 큰 프로그램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도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에 너무나 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배우기에 너무 좋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커리큘럼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솔로몬 랭귀지 스쿨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랭귀지 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치사의 뉘앙스를 통해서 외우는 영어가 아니라 이해하는 영어라는 게 가장 틀립니다. 지금도 개정판 성문종합영어 213쪽을 보면 이러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비중학생들도 공부하는 것들이고 고등학생도 지금도 공부하는 책이고 지금 나와 있는 영문법 책들에도 다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문장을 해석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치사 온 같은 경우에 무엇 위의 개념으로 문장을 접근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예문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shift the ring, blank her finger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녀는 반지를 끼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너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 또 하나는 벽에 그림이 그려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문은 100개, 1000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답은 전부 다 뭐예요? on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무엇 위에라는 1대1 그 단편적인 의미 해석 개념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문제 풀이가 불가능하게 반지를 끼우고 있는데 반지가 어떻게 손가락 위에 있냔 말이에요. 이건 끼고 있는 개념이죠.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 그랬어. 아까 그 위치적 개념으로 무엇 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누워있는데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면 무엇 위에가 맞겠죠. 예를 들어 밥태기 하나가 붙어있어요. 누워있으면 원입니다. 일어서거든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원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렇죠.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붙어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붙어있는 건데 원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래서 원의 뜻은 무엇 위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한테 최소한 전치사를 가지고는 단어 시험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걸 가지고 애들 단어 시험을 보는 건 괜찮지만 전치사를 가지고 단어 시험을 보면 안 됩니다. 문제, 무엇과 함께 바로 영어로 써봐. 위드가 정답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 위에가 단어로 뭐냐. 이 단어 시험을 본다는 게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치사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전달됐을 때 가장 좋냐면 너 오늘 뜻이 뭐야? 말해봐. 질문하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질문했다면 이 아이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제 쓰는 줄 알아? 했을 때 애가 on이라는 건요. 이렇게 붙어있는 것끼리 연결할 때 써요라고 대답을 했다면 가장 잘된 영어 교육이죠. 전치사를 가지고는 단어 시험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의 프로그램 자체가 오늘 무엇 위의 개념으로 1대1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 자체를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뉘앙스 자체를 전달해 주는 게 솔로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이 지루하실까봐 좀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감동적이죠. 빗속에서 그 안성기 씨하고 박종훈 씨하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 제목 아십니까? 뭘 보지 말라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예, 오늘은 다행이네요. 지난번 교육이 특합시요. 특합시 아니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가장 적절해서가 아니라 동영상 클립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아까 제가 머릿속에 이미지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 동작이 흘러가는 순서대로만 박중훈한테 포커스를 두고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박중훈이가 있는데 박중훈이가 어떻게 했어요? 뭐가 나가서 주먹이 나가서 어디 맞았어요? 안성기한테 맞았죠. 지금 이게 흐름의 순서죠. 그렇죠? 이렇게 돼 쭉 나갔잖아. 근데 맨 뒤에 펼쳐지는 광경이 뭐냐면 빗속에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June is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문장처럼 영어 문장이라는 것은 영어의 글이 쓰여지는 어순이 뭐하고 똑같냐면 이미지가 흘러가는 순서,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문장은 June is singing까지 끝났지만 뭘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게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문법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문장의 확장 개념을 아까 설명드렸던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 문장 뒤에 세 가지 형태로 확장이 된다. 명사, 동사, 보조 문장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끈이 필요하고 바로 이때 명사가 오면 전치사로 동사가 오면 to로 그 다음에 보조 문장이 오는 경우에는 관계사의 형태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미지 스트림을 통한 바로 기본적인 문장 확장의 개념이다. 맨 마지막의 개념은 교재로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교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CLC 코스도 마찬가지고 스피커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영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영어의 학습 개념, 이미 머릿속에 모국어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비중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름을 맨 밑에 서 있는 게 보이시면 Great Conversation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Great Conversation이라는 그 용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회화가 아니고 광역적인 의미에서의 회화라는 거죠. 광역적인 의미에서 회화라는 것은 광역적 의미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게 회화가 아니라 글로 쓰는 것도 회화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다 뭔가를 써가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알아듣는데 제가 쓰는 글을 못 읽는다면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conversation 한다는 것은 저처럼 말을 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앉아 계신 선생님처럼 들으면서 필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이 필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4대 유형 중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듣기와 쓰기가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저는 말하기와 라이팅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화 공부한다 그러면 전부 다 뭐야? 듣기 말하기를 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화를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개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단순한 이제 다이얼로그 패턴 드릴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형태는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CLC 코스를 비롯해서 스피커까지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 중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살펴보시면 독해 지문이 나와요. 독해 교재들 많이 풀어보셨죠? 독해 지문 나오면 밑에 1번, 2번, 3번, 4번 독해 지문 하나당 3개에서 4개 정도의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죠. 그쵸? 그런데 저희 교재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 게 벌어지냐면 독해가 4문제가 독해 지문이 나오고 4문제가 나오는데 1, 2, 3번 문장은 글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 4번 문장은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네가 읽었던 독해 지문에 대해서 들려주고 풀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복합적인 형태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와 읽기, 쓰기 영역을 LC와 RC 파트로 구분하지 마라. 초등과정에서 베이스먼트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애들이 나중에 스킬 훈련을 들어가잖아요. 스킬 훈련이 뭡니까? 얘를 외고를 보내야겠어. 그럼 외고 대비를 해야겠네? 그럼 외고 시험에 맞게 훈련을 시켜야죠. 그게 스킬 훈련입니다. 스킬 훈련이라는 것은 베이스가 됐을 때 얘기죠. 초등학원에서 일반적인 애들을 데리고 토익, 토플을 가르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수준이 될 때까지는 교육이 절대 스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초등영어에서는 베이스를 정말 탄탄하게 해줘야 되고 누구나 동감하는 얘기입니다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토익 시험을 봐도 고득점이 나오고 토플 시험을 봐도 고득점이 나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토익 준비만 하는 사람은 토익 점수만 나오고요. 토플 보면 점수 개판으로 나오는 거죠. 베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학을 가려는데 대학에 맞게 시험 준비를 한다면 그 스킬이죠. 그렇죠. 그 전 단계까지의 베이스를 갖춰주는 일이 바로 초등영어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코스에 있어서는 베이스 코스와 인텐시브 코스로 나눠주고 맨 끝에 애드밴스 코스까지 나눠줍니다만은 베이스 코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있는 파닉스 파트하고 나눠드린 그 내용 중에 브로셔를 보면 종합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파닉스, 그 다음에 뉘앙스 퀘스트 빌드업입니다. 뉘앙스 퀘스트라는 교재는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전치사의 뉘앙스를 가르치는 것이고 빌드업이라는 과정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서 어떤 거를 이미지 스트리밍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문장의 어순을 이해하고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뉘앙스 퀘스트와 빌드업이라는 교재는 주 5일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80분이나 90분 수업을 한다면 주 3일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이 책 한 권이 끝납니다. 그러면 뉘앙스 한 달, 빌드업 한 달 하면 2달이면 끝나네? 그러면 2달 동안에 기본 문장을 만드는 방식과 전치사의 뉘앙스를 배웠으니까 문장을 생성하고 확장을 마음대로 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은 수학으로 얘기를 하면 공식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공식을 가르치는 과정. 그래서 공식만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한테 몸에 완전 밀착을 시켜주고 어떤 상황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는 크게 아까 설명드린 플로잉기지 코스, 다시 말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스피크업 시리즈 코스하고 그 다음에 영작과 리딩, 라이팅 중심의 문장 생성 개념의 프로그램인 CLC 코스, 다시 말해 크리에이티브 랭귀지 코스로 나눠지고 크리에이티브 랭귀지 코스는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니까 총 6단계 각 단계별로는 책이 5권씩이니까 5, 6, 30권의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권장을 해드리는 교육 프로그램은 나눠드린 공지 안에 보면 핸드아웃 중에 표준 커리큘럼 운영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 1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표준 커리큘럼 운영안이라는 게 있고 거기 보면 단계가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꼭 2학년이 이 프로그램이고 3학년이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레벨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우리 학원 애들은 3학년인데 다른 학원 4학년보다 훨씬 잘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중에 4학년이죠. 우리 애들은 자랑스럽게도 4학년 애들인데 다른 학교 2학년보다도 더럽게 못하는 애들만 모았다. 국내에서 유명한 학원이다 못하기로. 한다면 4학년이라도 2학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도표 중에 2학년 프로그램을 보지 마시고 아래 3학년 프로그램을 보시면 위에 줄에는 뉘앙스 퀘스트라고 되어 있고 아래줄에는 스피크업 1-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 교재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회화 과정과 라이팅 과정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을 했을 때는 그 코스북을 스피크업 코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딩 라이팅의 이해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고 또 리딩 라이팅 코스, CLC 코스를 하기 때문에 스피크업 과정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이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주 5일 수업을 할 때 3일은 뉘앙스 퀘스트를 위에 줄을 하시고 이틀은 회화, 스피크업 코스를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주 5일을 3일은 CLC 코스로 이틀은 스피커 코스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된다면 당연히 CLC 코스를 나가셔야 되고 이때 제가 정말 명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던 모든 교육적 프로그램의 결과 아이들이 거기까지 만들어주고 눈으로 보여지기까지에 있어서 CLC 코스는 다시 말해 리딩 라이팅 코스는 일주일에 45분에서 50분 수업 기준으로 했을 때 주 3차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주일에 2타임이나 한 타임 수업을 하셔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성과를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1시간씩 1년을 공부한 아이보다 하루에 2시간씩 6개월 공부한 애가 공부는 더 잘합니다. 공부한 학습량은 똑같지만 집중도에 있어서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CLC 코스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수업 시수가 80분이나 90분 수업을 한다면 주 3일 중에 이틀 또는 45분이나 50분 수업을 초등부에서 하신다면 주 5일 중에 주 3일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제가 말씀드린 교육적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교육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공부를 하셨고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으시고 대학을 다니셨고 다 필요 없고 뉘앙스나 빌드업이나 CS 코스를 하시는 동안에는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경험과 연륜과 모든 이론적 지식들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